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남편과는 사이가 참 좋아요. 남편이 원래 타고나길 다정한 성격이고 저한테는 항상 잘해주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에게도 걸림돌은 있었습니다. 입맛과 취향이 까다롭고 뭐 하나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는 시어머니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신혼 때부터 쭉 모시고 살았어요. 그 바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롭게 사시는 친정엄마한테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사시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 알게 된 기가 찬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사연을 듣고 나시면 저 못지않게 놀라게 되실 겁니다. 사건은 어느 평범한 새벽에 시작됐어요. 정적을 뚫고 핸드폰이 울려 받아보니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친정 근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새벽에 길을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이셨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넘게 엄마가 혼자 사셨지만 저는 까다로운 시어머니 모시느라 바빠서 친정에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었죠. 명절 때도 시댁 차례 지내고 손님 맞이하고 나면 너무 지쳐서 친정에 가봤자 몇 시간 있다가 와야 했고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저에게 서운한 티 내신 적 없었어요. 전화하면 늘 제 걱정뿐이셨죠. 바쁘지? 무리해서 오지 마. 너 힘들어. 그 시간에 1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쉬어. 엄마가 김치 넉넉하게 담갔어. 오늘 택배 보냈으니까 내일 도착할 거야. 그렇게 조금이라도 절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하셨고 김장철이면 매년 김치를 담가서 보내주셨어요. 김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그런 고생을 덜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엄마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원래 저희 친정 부모님이 칼국수 집발을 하셨거든요. 재래시장 한편의 작은 가게에서 아버지가 면을 뽑고 엄마가 김치를 담가 장사하셨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근방에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었죠. 칼국수도 칼국수지만 김치 맛이 소문나서 칼국수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김치만 따로 사가기도 할 정도였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게는 접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김치를 계속 담그셨어요. 혼자 사시니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순전히 절 주려고 만드신 거죠. 그런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깨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네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사고를 당하셨대. 지금 중환자실이래. 남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빨리 가보자. 어서 옷 입어. 그러더니 후다닥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저도 옷을 입었지만 손이 떨려서 단추도 제대로 못 잠그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깨셨는지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아니, 이 새벽에 무슨 난리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중환자실이래요.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위독하시다고. 간신히 설명했지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잠시 놀라시는 것 같더니 이내 평온한 얼굴로 이러셨어요. 어머나 저런, 많이 다치셨나 보구나. 어느 병원이니? 그 물음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처가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병원이요. 아유, 아침부터 멀리 가야겠구나. 그래, 다녀와라. 그러더니 하품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건너 건너 모르는 사람이 다쳤다고 해도 그렇게 심드렁하게 반응할 것 같진 않았는데 너무 태연한 태도를 보니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 병원에 가서 엄마를 봐야 한다는 마음만 가득했죠. 그래서 재촉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텅 빈 도로를 달려 친정 근처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당연히 친정엄마를 걱정하는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는 잠이 덜 깨서 경황이 없으셨던 거고 잠이 깨니 걱정이 돼서 전화하신 걸 거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은영아, 그 사돈 때 김치 맛있던데 좀 가져와.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죠. 아이, 친정 근처 병원이라며. 가는 김에 친정 가서 김치 좀 가져오라고. 못 들었니?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심각하신데 어떡해? 아이, 그러니까 가져오라는 거잖아. 전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상태는 아랑곳 없이 계속 자기 말씀만 하셨어요. 너희 부모 볼 거라고는 그 김치맛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일 테니까 쉬어서 꼬부라지기 전에 싹 챙겨오라는 거야. 어차피 먹을 사람 없으면 버려질 거 알뜰하게 챙겨서 먹으면 좋잖아.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 사람이 김치 타령이나 하는 게 맞는 거야? 거기다 뭐? 볼 거라곤 김치뿐? 제가 1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별별 말씀 다 들었지만 그건 정말 너무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김치 냉장고에 있는 거 통째로 다 가져와라. 알았지?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꾹꾹 눌렀습니다. 엄마가 생사의 기로에 계신 상황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엄마한테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동안 내내 저는 옆에서 울기만 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되고 한편으론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신경을 너무 못 썼어.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엄마한테 잘했으면 이렇게 후회가 되진 않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눈만 뜨면 저를 타박하셨어요. 음식 타박, 청소 타박, 옷차림 타박, 그리고 가장 큰 건 아이를 못 낳는다는 타박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결혼 초에 임신한 적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유산한 후 아이 소식이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 눈치를 보며 구박을 견디느라 더 친정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가뜩이나 속이 상하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안 사돈 걱정은커녕 막말에 김치 타령이라니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다 뒤섞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운전하면서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신경 쓰지 마. 지금은 장모님 걱정이나 하자.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건 저도 당연히 알죠. 10년이나 같이 살며 겪어봤으니까요. 어머니는 입맛도 엄청 까다로우셨어요. 헌데 그런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가 담근 김치는 맛있다고 인정하셨죠. 그걸 아시는 엄마가 사돈 드시라고 항상 김치 떨어지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김장은 물론이고 중간중간 겉절이도 해서 보내주시고 가끔 친정에 가면 잊지 않고 총각김치며 동치미며 갖가지 김치를 챙겨 보내주셨죠. 시어머니가 그걸 드시면서 한 번이라도 고마워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드시면서 오히려 주문하듯 이런 말씀만 하시더군요.
예, 다음엔 갓김치를 좀 담가 보시라고 해라. 아, 그 파김치도 안 하신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그 김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시는지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배추 씻고 절이고 양념 부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웃으면서 드시기만 했죠. 솔직히 서운했지만 티내진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마디라도 하면 하루 종일 엄한 꼬투리를 잡아 들들 볶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나이도 들고 힘드니까 김치 그만해. 방법만 알려주면 올해부터는 내가 어머니랑 김장해서 먹을게. 하지만 엄마는 방긋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유, 힘들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얼마나 뿌듯한데. 엄마 아직 괜찮아. 진짜 늙어서 걷기도 힘들어지면 그때 알려줄 테니까. 엄마 살아있을 땐 엄마 김치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 그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다 왔어. 어서 내리자.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 도착하니 7시가 넘었더라고요. 중환자실 앞에서 담당 선생님을 만났는데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응급으로 수술은 했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자 남편이 저를 부축하며 의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장모님 깨어나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지켜보죠.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으니 아직 위험한 상태라 면회 금지라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감고 멍투성이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는데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으셨죠. 저도 모르게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면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은영이 왔어. 제발 눈 좀 떠봐. 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더군요. 손이라도 잡아드리면 좋으련만 그럴 수도 없어 유리창 너머로 보기만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제가 너무 우니까 그러다 탈진한다며 남편이 음료수를 사러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사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급하게 며칠 휴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힘들 때 다정한 남편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헌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솔직히 정말 받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나중에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아는 터라 그럴 수 없었죠. 네, 어머니. 저는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는 그런 제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뜸 이런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은영아, 김치 챙겼니?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엄마 상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또 김치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직 의식도 없으시고요. 그래? 아휴, 안 됐네. 근데 김치는 챙겼냐니까? 결국 저는 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진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 얘 좀 봐라. 아무리 친정엄마 편찮으셔도 시어미 말이 왜 안 중요해? 우리 김치 다 떨어졌다며. 원래 이맘때 안 싸두니 김치 한 번 더 해서 보내주실 텐데 하필 이런 일이 생겨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다치신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김치 더 얻어먹지 못하게 된 것만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흘러 계속 통화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오는 게 보이길래 저는 말없이 그냥 전화기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살짝 놀라는 것 같던 남편이 얼른 전화를 받아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끝내고 돌아오더군요. 미안해. 엄마가 자꾸 김치 얘기를 하시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금방 김치 안 드시면 큰일 나는 거야? 사실 내일 점심에 교회 사람들 초대하기로 해서 김치가 필요한가 봐. 뭐? 교회 사람들? 아, 그거였어? 시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고 날카로운 분이 교회만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목소리 톤도 부드러워지시고 웃음도 많아지시고요. 배우 뺨치게 연기를 잘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좋은 이미지에 한몫한 게 있었으니 바로 저희 엄마의 김치였습니다. 언젠가 교회 지인이 집에 놀러 왔다가 엄마 김치를 맛보고는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엉겁결에 그게 본인이 담근 김치라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김치 맛이 교회에 소문났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소문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시고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 넌지시 거짓말까지 하셨어요. 이거 제가 담근 건데 맛 한번 보세요. 아주 잘 익었더라고요. 제가 시집오고부터 시어머니는 살림에 손도 안 대고 계셨는데 김치를 담그셨다니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분 좋아하시니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간 거죠. 솔직히 말해도 싸움만 나지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입원하신 그 상황에서도 지인들에게 김치 자랑을 하려고 조바심 내는 시어머니를 보니 속이 터졌습니다. 남편도 민망한지 계속 한숨만 쉬더라고요. 어머닌 그 후로도 몇 번 더 전화하셔서 김치 얘기를 하셨어요. 은영아, 내일까지는 잊지 말고 꼭 김치 가져와야 해. 너 못 가겠으면 네 남편 보내서라도 꼭 가져와라. 알겠지? 네, 알았어요. 저는 길게 신랑이 버릴 기운도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남편이 또 제 손을 잡으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만 진짜 왜 저러실까?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됐어. 저는 그냥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내내 제 곁을 지키며 의료진의 얘기를 함께 듣고 어깨를 빌려줬죠. 제가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다정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맘 같아서는 다 관두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몰래 저를 위로해주고 사과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도 어깨를 주물러주고 어머니 몰래 코트 속에 붕어빵을 사와서 건네주기도 했죠. 10년 넘게 사는 동안 그런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엄마도 그런 사위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저에게 하는 것 못지않게 엄마한테도 참 잘했거든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에 잘 가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경기도에 있는 친정까지 가서 엄마랑 저녁도 먹고 겨울에는 집이 너무 춥지 않은지 여름에는 덥지 않은지 늘 걱정했습니다. 용돈도 신경 써서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외벌이로 세 식구가 먹고 사느라 넉넉하겐 못 드렸지만 이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생색 한번 내지 않는 남편이 저는 항상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억지 소리에도 크게 반항하지 않고 10년을 묵묵하게 살아낼 수 있었죠. 병원에서도 저 못지않게 마음 아파하며 엄마를 지켜보더군요. 그런 남편의 정성을 봐서라도 엄마가 얼른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 밤늦도록 엄마는 뾰족한 차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불행 중 다행인 말을 건네셨어요. 다행히 어젯밤에 고비는 넘기셨어요. 아직 의식은 없지만 모든 수치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금방 호전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펑펑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남편 역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의식은 언제쯤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단 많이 좋아지셨으니 조만간 의식도 돌아오시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부터는 면회도 허용이 되더군요. 가까이서 본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색이 전날보다 조금 나아 보이고 호흡도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으며 귓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나야. 나 두고 가지 않아서 고마워. 조금만 더 힘내서 얼른 일어나. 부탁이야. 면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는데 또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용건은 안 들어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전화 받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예상하던 말씀을 꺼내셨어요. 은영아, 너희 왜 이렇게 안 오니? 김치 언제 가져올 거야? 네가 안 오면 네 남편이라도 보내라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이제 좀 안정되셨어요. 지금 가져갈게요, 어머니. 솔직히 한바탕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럴 기운도 없었고 이제 한시름 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저도 집에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다음 면회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어야 하니 그 중간에 잠시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세면도구도 챙겨오기로 한 거죠. 그리고 싸워봤자 어차피 제가 지는 게임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결국 제가 참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래왔듯이 그날도 그냥 참기로 하고 병원을 나서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네 들러서 김치 가져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신대.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절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와중에 김치라니.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할게. 됐어, 그냥 가자. 나 집에 가서 어머니 잔소리까지 들으면 이번엔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지난 10년간 시집살이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 혼자 사시던 집에 도착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 냄새, 마늘 냄새, 부엌에서 늘 뭔가 만들고 계시던 엄마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줬죠. 여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김치냉장고는 부엌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칼국수 장사하면서 번 돈으로 장만하신 건데 10년이 넘었는데도 고장 한 번 안 나고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김치통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개를 열어봤더니 새로 담근 것 같은 깍두기가 가득 들어 있었죠. 그 아래로 몇 개의 큰 통이 더 있었는데 묵직한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먹다 남은 것 같은데 그냥 놔둘까 하다가 다 가져가기로 했죠.
남편은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며 물었어요. 이거 전부 다 가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가 다 가져오라셔. 그리고 엄마는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할 테니까 우리라도 가져가서 먹자. 힘들게 만든 거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치통을 전부 들고 와서 차에 싣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장모님 깨어나시면 이제 김치 담그지 마시라고 해야겠어. 연세도 있으시고 이 많은 걸 하면 몸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일부러 우리 바쁠까봐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다 하시는데. 그러게. 내가 몇 번이나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들으셔. 엄마한텐 이게 기쁨인가 봐. 그 말을 하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당신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애쓰셨죠. 저는 또 터지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김치통을 싣고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엄마는 대체 왜 그 새벽에 밖에 나가셨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는 원래 새벽엔 잘 나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새벽 운동 같은 건 안 하셨고 장 보러 가시는 것도 항상 날이 다 밝고 나서야 움직이셨죠. 눈이 침침해서 어두우면 앞이 더 잘 안 보인다고 불편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에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니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셨던 걸까요? 자기야, 우리 엄마 왜 그 시간에 밖에 나가셨을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궁금해. 장모님 깨어나시면 여쭤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깨어나셔야만 알 수 있는 일이었네요. 1시간 정도 후에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대문 앞까지 나와 계셨어요. 저희 차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손짓하며 재촉하시더군요. 아유, 빨리빨리 좀 오라니까. 손님들 곧 오신다. 어서 김치 들여놔. 저희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문을 열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김치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닌 연신 곁에 서서 재촉하셨죠. 빨리 김치 냉장고에 넣어. 손님들 오시기 전에 정리해놔야지. 그래서 저는 정신없이 김치통을 부엌으로 날랐습니다. 남편도 뒤따라와서 무거운 통들을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어서 넣어, 어서. 시간 없어. 시어머니의 성화에 김치통을 제대로 확인할 틈도 없이 김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통 안에 어떤 종류의 김치가 들어있는지 열어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됐어. 이제 음식 좀 준비해라. 국은 내가 대충 끓여놨으니까 다른 거 준비해.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시는 분인데 어쩔 수 없으니 된장국을 끓이셨더라고요. 반찬은 며칠 전에 먹을 게 없다고 잔소리하시는 통에 냉장고 가득 여러 가지 만들어 둔 게 있었어요. 저는 분주하게 움직여 생선을 굽고 국을 데우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불고기 재워둔 걸 볶아줬어요.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음은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가 있었죠. 혹시 나 없는 사이에 엄마가 정신 차리시면 어쩌지? 빨리 옷만 갈아입고 다시 가야 하는데. 그때 벨이 울리더니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집사님, 우리 왔어요. 내가 집사님 김치를 오늘에서야 먹어보겠네.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대여섯 분이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오셨는데 다들 시어머니 또래 되시는 교회분들이셨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으셨죠. 집에서 저한테 하시는 표정이랑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교회분들 앞에서는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어머 어서 들어와요. 오느라 고생했겠네. 고생은요. 김 집사님 김치 맛보려고 일부러 밥도 굶고 왔다니까요. 아유 그러셨어요? 아이고 이거 기대에 못 미치면 안 되는데 긴장되네요.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며 진짜 김치 담근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는데 어머닌 자기가 담근 것처럼 뻔뻔하게 자랑하려고 하시네? 하지만 전 묵묵히 남편이 거실에 펼쳐놓은 상 위에 반찬을 하나씩 날랐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 지사님, 소문난 김치도 나오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줍게 웃으셨어요. 아유 너무 기대하시면 제가 민망한데 제가 바로 내올게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와 김치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넣어둔 김치통 중 가장 위에 놓아둔 걸 꺼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일행 중에 가장 호들갑스러운 한 분이 따라 들어오며 말씀하셨죠. 어디 나부터 좀 맛봐야겠어요. 도저히 못 기다리겠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유 성질도 급하셔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럼 얼른 하나 잘라드릴게. 그래서 그분이 곁에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김치통 뚜껑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눈을 찡그리며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당연히 익숙한 빨간색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김치통 안에 김치 대신 비닐에 쌓인 뭔가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저도 놀라서 김치통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종이 뭉치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옆에서 기대에 찬 얼굴로 김치 맛보기를 기다리던 지인분도 깜짝 놀라셨죠. 그때 궁금증을 못 참고 나머지 교회분들도 우르르 부엌으로 들어왔다가 이 모습을 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김치통 안에 다른 게 들어있네? 김집사님, 저게 뭐예요? 서류 같은데?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뭔가 해명하라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랑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종이를 펼쳐보더군요. 무슨 영수증 같은데? 이게 뭐지?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남편이 꺼내놓은 건 은행에서 돈을 보내고 받은 영수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랑하려고 열어본 김치통에 김치 대신 그 영수증 수십 장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놀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왜 김치통에 들어있지?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영수증을 펴서 자세히 살펴보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낯빛이 변하며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영수증 한 장을 제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여보, 이거 봐. 남편이 보여준 영수증에는 꽤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1,000만 원? 아니, 우리 엄마가 어디 이렇게 큰 금액을 보내셨지?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다 그만 기겁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너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김수님?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서 봉지 안에 들어있던 다른 영수증도 다 펼쳐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송금한 영수증이었어요.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읽어봤어요. 500만 원, 300만 원, 또 500만 원, 200만 원. 대체 이게 뭐지? 금액도 가지각색이었고 날짜도 다 달랐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은 남편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우리 장모님이 왜 엄마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송금하신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바라보는 호기심 어린 눈을 피하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저거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야. 아마 사돈한테 나랑 이름이 같은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거겠지. 그때 영수증과 함께 들어있던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고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얌전한 글씨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군요. 저는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그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단순한 수첩인 줄 알았던 그 안에는 저희 엄마가 10년 동안 써온 간단한 일기 형식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첫 내용은 10여 년 전 제가 유산한 이야기로 시작하더군요. 은영이가 유산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 안사돈도 화가 많이 났는지 딸을 부실하게 키운 친정 책임이라며 손주 잃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화가 났는데 은영이를 막대하지 않을지 걱정이 돼서 낮에 예금을 헐어 안사돈이 말한 1,000만 원을 보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제 목소리를 듣던 남편도 인상을 쓰며 소리쳤죠.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유산한 때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때 너무 큰 슬픔에 빠져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일로 저희 친정엄마한테 딸을 부실하게 키워서 유산했다는 막말을 하며 1,000만 원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만큼 남편도 놀랐는지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채 입을 틀어막고 주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조용해졌죠. 그런데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다음 장을 넘기자 그로부터 반년 후에 쓴 메모가 또 있었어요. 안사돈이 전화해서 은영이가 다시 임신이 안 된다며 걱정하신다. 애한테 보약이라도 해먹여야겠다고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신다.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처지라 고맙다며 500만 원을 보냈다. 남편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500만 원? 이번엔 저도 수첩에서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보약이 500만 원이나 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보약 먹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제 보약 해주신다면서 받은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갑자기 달려들어 제가 들고 있는 수첩을 빼앗으려 하셨죠. 이건 사실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라고. 난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어.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어서 더 읽어봐. 그 목소리가 너무 분노에 차 있어 시어머니도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주춤하시는 것 같더군요. 저는 거침없이 다음 장을 넘겨 또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도 안사돈이 전화하셨다. 남들 다 보는 손주를 못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친구들과 기분 전환으로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니 경비를 보태달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 이혼 얘기를 하신다. 그 사이좋은 아이들을 이혼시키려고 하시다니 제발 마음 좀 돌려달라며 500만 원을 보내드렸다. 안사돈이 칠순잔치를 크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부담될 것 같다고 연락하셨다. 남들은 칠순에 손주를 주렁주렁 달고 잔치하는데 자기 신세가 처량하다고 하셔서 1,000만 원을 보내드렸다. 그로부터 또 몇 개월 뒤 어머니는 또 저와 남편의 이혼을 빌미로 친정엄마를 괴롭혀 300만 원을 받아내셨더군요. 또 반년 뒤에는 남들 다 있는 모피코트가 없어 마음이 다 허하다며 200만 원을 송금받으셨고요.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제가 아이를 못 가져 대가 끊기게 생겼다며 반강제로 저희 엄마한테 몇백만 원씩 돈을 받으셨더라고요. 엄마는 가게를 접고 혼자 남아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협박에 못 이겨 계속 돈을 보내오고 계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죠. 또 은영이를 이혼시키겠다고 하신다. 둘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이혼이라니. 박서방만큼 은영이를 위해주는 사람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고 싶다. 저는 수첩을 읽다가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10년 동안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뿐인 딸이 아이를 못 가져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하고 사이좋은 남편과 이혼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신 거죠. 남편도 창백해진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정말 우리 장모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시더군요. 숨죽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교회분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상황이래요? 정말 김 집사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아이, 설마 뭐가 잘못된 거겠지. 유산한 며느리를 이용해서 사돈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저기 확실하게 수첩에 적혀 있잖아요. 송금한 영수증도 있고. 근데 김치통에서 왜 저게 나와요? 김 집사님이 직접 담근 김치라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다시 수첩으로 눈을 돌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겨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안사돈이 또 전화하셨다. 이제 은영이 나이가 많아 애는 기대하기 힘드니 박서방을 새 장가 보내야겠다고 하신다.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는지 물었더니 남들 다 가진 손주가 없으니 대신 남들 다 있는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고 싶다고 하신다. 다음 달에 500만 원 보내드리기로 약속했다. 안사돈에게 약속한 날이 다가온다. 가게하며 모아둔 돈에도 한계가 있어 오늘 일자리를 구했다. 새벽에 출근해 한의원 청소해주는 일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은 가릴 처지가 아니니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겠다. 저는 그 대목을 읽다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새벽 출근. 엄마가 새벽에 사고를 당하신 이유가 거기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이유 없이 나갔다 사고를 당하신 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하셨던 거죠.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영수증에 있는 금액은 대충 따져봐도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가게를 접을 당시만 해도 엄만 분명히 여윳돈이 있으니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큰 돈을 써왔으니 그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던 거죠. 그래서 불안해진 엄마가 새벽에 일을 하러 나가시다 차에 치이신 거예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집안 형편에 비해 늘 씀씀이가 크셨어요. 쇼핑도 자주 하시고 친구들과 놀러도 많이 가셨죠. 한 번은 남편이 넌지시 물은 적도 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돈을 펑펑 써? 어디에 눈먼 돈이라도 있는 거야? 우리가 드리는 용돈으론 부족할 텐데. 너희한텐 손 벌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젊을 때 여기저기 빌려준 돈이 많았는데 그거 받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껏 쓰고 다니는 돈이 다 저희 친정엄마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저는 외마디 탄성을 지르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부축해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지인 중 한 분이 헛기침하며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저흰 다음에 다시 오는 게 좋겠네요. 가족분끼리 나누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 다른 일행들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사람들을 배웅하지 못했어요. 저는 손에 수첩을 꽉 쥔 채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고 남편은 어머니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어땠냐고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건 오해야. 사돈이 먼저 주겠다고 한 거야. 내가 뜯어낸 게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오해? 수첩에 다 적혀 있잖아요. 이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돈 보내라고 한 거. 이게 오해야? 저도 울먹이며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엄마가 왜 새벽에 밖에 나가셨다 사고를 당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이혼시키지 않으려고 노후 자금을 어머니한테 다 드려서였어요. 그래서 청소 아르바이트 하러 가다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돈이 알아서 일을 구한 거지 내가 일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돈이 없으니까 일을 구하셨겠죠. 70 넘으신 분이 새벽에 청소하러 나가시다가 차에 치이신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칼국수 팔아 만들어둔 노후 자금을 다 어머니한테 뜯겼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쏟으며 따졌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만 이리저리 굴리셨어요. 하지만 제 말은 끝나지 않았죠. 근데 어머닌 그걸로 뭘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고 쇼핑하고 비싼 음식 드시면서 펑펑 쓰셨잖아요. 그것도 아들 이혼시키겠다고 협박해서 뜯어낸 돈으로요. 그때 남편이 영수증 뭉치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금액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알아요? 대충 봐도 1억 4천이 넘어요. 장모님이 가게 접으실 때 모아두셨던 노후 자금 그게 다 어디로 갔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 시끄러워! 너 지금 어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따지는 거냐? 그건 사돈이 다 자기 딸 허물 덮어주려고 알아서 한 일이지 내 탓이 아니라니까. 그 말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끝까지 이럴 거예요? 나 지금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장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엄마도 알잖아. 맛있는 거 있으면 사위라고 항상 나 먼저 챙겨주시고 그 힘든 김치를 매년 몇 번씩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셨다고. 그런 분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 얘기가 나오자 어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남편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영이랑 내가 아이 잃고 얼마나 힘들어 있는지, 또 우리가 다시 아이 갖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누구보다 엄마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장모님한테 돈 뜯어내는 구실로 삼을 수가 있냐고! 그제야 시어머니도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속상했다고. 친구들이 손주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너희가 알아? 뭐라고? 손주가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있는 거야? 손주 있으면 자랑스럽고 없으면 창피하고? 우리가 엄마 창피하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낳아야 했단 말이야? 아니, 누가 그렇다고 했어? 남들 다 갖는 애를 왜 내 며느리는 못 가지는지 속상했단 말이잖아.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은영이만 아님 너도 자식 재미 보고 나도 당당하게 손주 자랑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뭔가 부실하니까 끝까지 남들 다 낳는 애도 하나 못 낳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유산하고 싶어서 유산했냐고요? 그 문제로 가장 힘든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저였어요. 근데 어머닌 제 슬픔을 이용해서 우리 엄마를 협박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것들이 합심해서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드네. 아이고 서러워라.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다고 사람을 파렴치한 협박범으로 만들어. 하지만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뭘 선택해? 첫 번째, 지금부터 매달 돈을 벌어서 장모님한테 갚아. 1억 4,800만 원. 이자까지 치면 더 나올 수도 있어. 언제 다 갚으실진 모르겠지만 갚을 때까지 일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뭐? 내가 왜? 싫으면 두 번째도 있어요. 남편이 수첩과 영수증을 들어 보이며 말했죠. 이거 들고 경찰서 가서 협박죄, 공갈죄로 고소할 거예요. 10년치 송금 증거가 여기 다 있으니까 유죄 나오면 엄마 감옥 갈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야? 너 지금 어미를 협박하는 거야? 네가 감히 부모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이 아니야. 선택권을 드리는 거지. 엄마가 장모님한테 하신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노려보셨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꼬드겨서 저렇게 만든 거야. 평생 어미밖에 모르던 효자를 저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라고. 하지만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은영이한테 화풀이 하지 마. 이건 다 엄마가 만든 일이야. 길을 막고 물어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시어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그래, 좋아. 돈 갚으면 되는 거지? 갚을게. 근데 그 많은 돈을 내가 언제 어떻게 벌어? 너 내 나이가 몇인지 잊었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장모님은 70 넘어서 새벽에 청소하러 다니셨어. 엄마한테 돈 보내주시려고 그러신 거잖아. 엄마도 알아서 일자리 찾아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 수발받으며 편하게만 사신 분에게 일을 하라니 받아들이기 힘드셨겠죠.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그만 이 집에서도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도 놀랐습니다. 뭐? 내가 왜 나가? 여기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엄마가 장모님한테 한 짓 때문에 나도 이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엄마 밥 해드리면서 같은 지붕 아래서 살라고 못하겠다고. 그리고 장모님 태어나셔도 한동안은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장모님 협박한 엄마랑 두 분을 같이 사시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네 어미야. 어미를 내쫓고 장모를 돌보며 살겠다는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외면한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며느리 잡는 것도 모자라 사돈 등쳐먹으면서 잘 사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턴 엄마 힘으로 알아서 살아요. 어쩔 거야? 뭐 나가서 돈 벌어 장모님 돈 갚든지 고소당하시든지 선택은 엄마가 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리셨어요. 진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돈 깨어나시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마.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자기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지. 장모님이 병원에서 의식 차리시면 그때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래도 엄마가 한 일이 없던 일이 되진 않아요. 1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저지른 일이 그깟 사과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서슬퍼런 아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어요.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죠. 엄마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10년 동안 살던 아들 집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하지만 갈 곳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게 가깝게 지내던 친척도 없었고 평소 자주 보던 지인들도 다 등을 돌렸거든요. 시어머니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던 그날, 집에서 도망치듯 나갔던 교회 사람들이 다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제가 시장에만 가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치도 본인이 담근 게 아니었던 거잖아. 그래놓고 자기 솜씨인 것처럼 얼마나 잘난 척을 하던지 어이가 없다니까.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매주 교회에 와서 멀쩡한 얼굴로 기도를 해? 벼락맞아도 시원찮을 인간이지 진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시어머니는 교회에도 가실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상조회사에 취직하셨다고 하더군요. 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장례식장을 돌며 음식 나르는 일을 하시게 된 거죠. 하지만 그걸로는 남편이 말한 금액을 갚을 수 없자 주말엔 파출부 일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동안 자기 속옷 한 번 안 빨아입던 분이 남의 집 청소를 하시게 된 겁니다. 방어들 돈이 없어서 저희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산 명품 가방과 모피코트를 팔고 가까스로 보증금을 마련해 고시원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면서 매달 번 돈 중 일부를 저희 엄마 계좌로 보내셨어요.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남편이 매달 확인해 말해줬습니다. 이번 달도 50만 원 들어왔더라.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1억 4,8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갚으면 거의 25년이 걸리는 금액이에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다행히 사고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눈을 뜨시자마자 저를 찾으셨죠. 은영아, 엄마 나 알아보겠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자 저는 손을 꽉 잡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알았어. 10년 동안 엄마가 어머니한테 당하신 일 다 알게 됐어. 엄마는 움찔거리며 놀라시는 것 같더니 곧 힘없이 웃으셨어요. 그래? 혹시 김치통 열어봤니? 응, 엄마.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엄마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랑 박서방이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애 문제 때문에 헤어져? 그런 일은 없어야지. 저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엄마, 왜 하필 그걸 김치통에 넣어두셨어? 수첩이랑 영수증 말이야. 엄마가 쓸쓸하게 웃으셨죠. 혹시나 너희 시어머니가 또 변덕을 부려서 나중에 돈을 받고도 널 괴롭힐까봐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거든. 근데 엄마가 제일 자주 여는 게 김치냉장고잖아. 아무리 깜빡깜빡해도 거기 넣어두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지. 저는 엄마를 안고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박서방이 어머니한테 나가서 일하면서 다 갚으시라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엄마는 돈보단 네가 잘 사는 게 중요해. 아니야, 엄마. 그건 엄마 노후자금이잖아. 박서방이 꼭 찾아드리겠다고 했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퇴원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이 이제 엄마 방이 됐죠. 처음엔 극구 사양하셨어요. 아니야, 나 아직 혼자 살아도 괜찮아. 더구나 사돈은 밖에서 고생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방을 차지하고 살아. 하지만 남편이 엄마를 열심히 설득하더군요. 장모님, 그동안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저희가 모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일 통해서 엄마가 좀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나가시라고 한 건데 몇 달만 고생하다 정신 차리시면 제대로 된 원룸이라도 구해드리자고 이 사람이랑 둘이 상의했어요. 저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박서방 그렇게 모진 사람 못 되는 거 엄마도 알잖아. 처음에는 나도 너무 화가 났는데 엄마한테 미안해하는 박서방 보면서 마음을 풀었어.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챙길게요. 그렇게 엄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됐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며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죠.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이 보이면 방을 옮겨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저에게 전화하셔서 악을 쓰며 화를 내시는 걸 보니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이 사연을 함께하신 여러분도 저희 어머니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부끄러운 저희 가족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가족의 온기로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